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황성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 빅트렌드 6부작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 A to Z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앞서 저희가 8월부터 총 5부까지 진행을 했었고, 오늘 마지막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시청자 채팅방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었는데요. 제가 그때 답변을 다 드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까지 올려주셨던 그러한 질문들을 모아서 앞부분에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이런저런 질문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후반부에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좀 볼 텐데요. 이런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복통, 설사, 혈변이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구분하나요? 혹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같은 병인가요? 아니면 치료 방법이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었습니다. 제가 앞서 드려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궤양성 대장염과 그리고 크론병은 내시경적으로 그 모양이 어느 정도 다릅니다. 물론 두 병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서로 진단이 어렵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병이 경미할 때는 이게 크론병인지 궤양성 대장염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소화기 내과 의사라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내시경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이 생기는 부위도 다르고,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내시경적으로 보이는 모양도 다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궤양성 대장염은 이 항문 끝부분,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앞쪽으로 염증이 번져가는 이러한 모양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환자분들의 증상이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설사와 혈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직장, 항문 근처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변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급박변, 혹은 변을 보고 나서도 불편한 감이 계속 지속되는 뒤무집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염증의 정도가 좀 더 늘어나면서 복통과 설사가 뚜렷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크론병은 조금 다릅니다. 크론병은 앞서 보셨던 그림에서 얼핏 보였었는데요. 염증이 전반적으로 쭉 넓은 범위에 걸쳐서 생기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소장까지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장의 아랫부분, 회장,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회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말단 회장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맹장이라든가 하행결장, 구불결장 등에서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들이 띄엄띄엄 발생하기 때문에 혈변과 같은 증상보다는 복통과 설사와 같은 애매한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염증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혈변과 같은 증상이 아주 또 드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증상만 가지고 크론병이냐 궤양성 대장염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뒤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시경적 소견이 어떻고 소장까지 염증이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일반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크론병에서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치료입니다. 크론병 국내 크론병 환자분들 중에서 40%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미 진단 시에 크론병을 치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국내 크론병 환자분들의 4분의 1 정도는 소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 내시경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크론병이 아주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장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증상이 서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크론병이냐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이냐를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그 이후 내시경적으로 염증이 어떻게 보이느냐, 염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소장까지 침범하고 있느냐, 아니면 치료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크론병이냐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이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치료의 약제는 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이라는 그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질환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약제들은 양쪽 병 모두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항염증제 같은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에 굉장히 효과적인 약으로 잘 쓰여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90% 넘는 환자분들께서 궤양성 대장염의 90% 이상의 환자에게서 항염증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좀 더 깊게 파고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면역 억제제, 요즘에는 면역 조절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2단계 약을 써야만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궤양성 대장염 혹은 크론병 모두 이 1단계, 2단계 약제를 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3단계 약제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3단계 약제는 저희가 과거에 주사제라고 불렀었는데요. 이게 생물학 제제만 있는 경우에는 이 주사제라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소분자, 선택적 소분자 제제까지 도입이 됨으로써 최근에는 이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를 통틀어서 표적 치료제 혹은 상급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환자분들께는 저희가 주사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쉽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좀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주사제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증상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요. 주된 증상이 있긴 하지만 어떤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어떤 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아주 특징적인 소견을 보고 저희 의사들이 진단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크론병이냐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이냐에 따라서 어떤 약이 조금 더 잘 듣고 어떤 약이 좀 덜 듣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의사들이 치료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질문 이 진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장염이랑 헷갈리는 경우, 특히 이제 진단 초기에는 감염성 장염이랑 헷갈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례인데요. 20대 여자분이었고 갑자기 발생한 복통과 설사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궤양성 대장염이 의심된다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한테 오셨을 때는 증상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른 타이밍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염증이 보인다고 해서 저한테 오셨는데 잘 이제 캐물어 보니 5개월 전쯤에 직장에 입사해서 자취를 하는 중이었고 스트레스가 많고 배달 음식만 주로 먹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저한테 이미 오셨을 때쯤에 증상이 뭐 많이 좋아지셨었고 내시경 소견도 사실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감염성 장염에 좀 더 맞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6개월 뒤쯤에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완전히 좋아진 소견을 확인을 하고 그냥 환자분께는 안심시켜드리고 다른 검사들은 더 시행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야 되냐 이것을 꼭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는 병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2주에서 4주 이상 지속되는 설사나 복통, 대략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혈변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염증성 장질환 혹은 다른 나쁜 병들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과 같은 검사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체중 감소나 아니면 밤에 자다가 깨는 설사, 복통, 미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을 해야 하고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증상들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가족 중에 가까운 가족 중에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 혹은 잘 낫지 않거나 반복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증상이 1, 2주 만에 좋아지는 그런 설사, 복통 혹은 하루 이틀 잠깐 생겼다가 소실되고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꼭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혈변이라는 거는 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헐적이라도 혈변이 나온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과 같은 그런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또 진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변 검사나 피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한가요? 혹은 염증성 장질환을 이미 진단받았는데 CRP와 같은 C 반응성 단백이죠. 이런 CRP와 같은 피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염증 수치는 정상인데 대변 검사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칼프로텍틴 수치는 오락가락한다. 자, 이런 경우들은 아주 흔하게 보는 경우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는 피검사로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때는 소장까지 자세히 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크론병이 의심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소장 CT나 MRI 아니면 소장 내시경이나 캡슐 내시경과 같은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소장의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서 하셨던 것처럼 피검사, 대변 검사만으로는 이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할 수 없고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 그리고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을 보이면서 조직 검사에서도 만성 염증 소견을 보일 때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서 내시경만으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 CT나 MRI 아니면 앞서 얘기 드렸던 캡슐 내시경이나 소장 그 내시경까지 시행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너무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혈액 검사 중에서 염증성 장질환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론병이냐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이냐를 좀 더 시사하는 그래서 이 두 질환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하는 보조적인 검사는 있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스카 혹은 피앙카라는 검사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검사고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장 안에 있는 효모균에 대한 항체이고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전후에서 양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피앙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대한 자가 항체인데 이것을 피 검사를 통해서 검출을 할 수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의 환자가 역시 피앙카가 양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인구에서도 5% 전후로 아스카 혹은 피앙카가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아스카가 양성이라고 해서 크론병이다. 혹은 반대로 피앙카가 양성이라고 해서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반인들에게도 양성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제 내시경적으로 헷갈릴 때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시경적으로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이 두 질환을 구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혹은 아주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되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뭐 별다른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양성이 나오면 내가 어디 놓친 부분은 없나? 소장은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시간 간격을 두고 내시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 의료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사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ESR, 적혈구 침강 속도 혹은 C 반응성 단백과 같은 검사들을 통해서 염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다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C 반응성 단백도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되게 편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지만 많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활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검사로는 정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피검사가 정상, 이 C 반응성 단백이라는 혈액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장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 대변 칼프로텍틴이란 검사가 나오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혈액 염증 수치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 장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역시 완벽한 검사는 아니고요. 앞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째로 장염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염증성 장질환이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장염에서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염성 장염 혹은 약제 때문에 생긴 장염 모두에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는 단순히 장염의 정도를 보여줄 뿐이지 장염의 종류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검사이고요. 두 번째로 병동성이 굉장히 큰 검사라는 것. 아주 염증이 심하지 않아도 항문 끝부분에 염증이 조금만 있으면 2만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소장에 숨어있는 염증이 있다면 염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는 아주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검사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점 때문에 어떤 질환을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염증성 질환이 이미 진단이 되신 분한테서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치료 반응을 볼 때 이 검사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점 혹은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선별 검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데 정기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장염이 오래 지속되면 암 위험이 높아지나요? 제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는 이 대장암 혹은 암 발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연구 대상과 어떻게 연구를 했냐에 따라서 그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 인구 대비 일반적으로 대장암의 위험도가 두세 배 정도 된다는 건 저희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일반 인구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높다는 정도지 이게 수십 배 높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위험 인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대장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요. 어떤 분들은 이 대장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서 일반 인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단순히 두세 배가 아니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위험 인자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질병을 앓은 기간이 오래되고 특히 이 염증의 정도가 넓고 염증이 심하고 오래 지속될수록 이 대장암이 생길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염증이 아주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인구와 비교해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강의에서 수차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단순히 증상의 정도가 좋아지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었고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 거기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각종 좋은 검사 방법들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좋은 약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염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대장암과 같은 여러 종류의 합병증을 저희가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염증을 저희가 철저하게 잘 조절한다면 대장암의 위험도 혹은 다른 합병증의 위험도가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이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약제들이 면역 억제제, 주사제, 생물학제제 뭔가 이름들이 좀 무섭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을 들여다보게 되고 항상 그 약제들의 부작용에는 암 발병 위험이 약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항상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쓰는 약 중에 면역 억제제 혹은 항 TNF 제제가 보시는 것과 같은 림프종의 위험도가 있다고 이미 저희 의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림프종의 위험들은 보시면 여기 한 칸이 10명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비율은 낮습니다. 굉장히 그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거의 많은 숫자 중에 지금 2명이거든요. 2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환자분들이 면역 조절제를 투여하고 있다면 대략 한 2배쯤 됩니다. 총 4명이거든요. 그래서 2배쯤 되는데 만약에 이 면역 조절제를 씀으로써 염증이 잘 조절된다면 환자분들은 증상으로 인한 많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만약 면역 조절제로 염증이 잘 조절된다면 협착이나 아니면 누군가 같은 그런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대장암과 같은 그런 것들도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는 그래서 이 득실을 따져 봤을 때는 굉장히 드문 요런 약제에 의한 위험성보다는 환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항 TNF 제제는 정말 또 그거보다 약간 더 위험도가 있습니다. 림프종의 위험도가 있지만 이 전체에 봐서는 여전히
굉장히 적은 포션이고요. 어 이 항TNF라 제제라는 약을 씀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이 약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면역 조절제 혹은 항TNF와 제제와 같은 약들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제에 의한 위험도가 얼마나 크냐? 저희가 50년 동안 향후 50년 동안 운전 중에 사망할 위험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교통사고가 날까 겁이 나서 저희가 운전을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운전이 필요하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운전을 하게 되고, 사실 저희가 운전 중에 사망할 위험보다 이런 약제를 씀으로써 나쁜 일이 생길 위험도는 사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을 씀으로써 가져다 줄 이득이 그러한 위험성보다 훨씬 높다는 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은 약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다 저희가 알고 있지만 가져다 주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약제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동안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실시간 Q&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치 않고 장에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참 이럴 때가 참 애매합니다. 일종의 복부 불편감 정도인 거죠. 통증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도 아닌 것 같고요. 뭐 가스가 찬다, 뭐 변을 보고 나도 좀 불편감이 남아있다, 아니면 항문 쪽에 계속 마려운 느낌이 든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증상만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증상이 좀 오래 지속되었고 그러면서 뭐 체중 감소라든가 점액변, 뭐 뭔가 하여튼 다른 애매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너무 걱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대장 내시경과 같은 검사들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증상만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냐라고 물으시면 좀 애매합니다만, 말씀하셨던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혹은 다른 동반 증상들이 좀 있다면 대장 내시경 정도는 권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증상 보겠습니다. 자다가 배가 아파서 깨서 화장실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러면 더 무서워요. 밤에 더 증상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 술을 먹었다, 전날 뭐 매운 음식을 먹었다, 그럴 때마다 배가 아파서 밤에 깨게 된다, 이런 특정 유발 요인이 있다면 그러면 또 좀 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한 유발 요인 없이 뜬금없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게 야간 통증, 야간 복통, 야간 설사,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낮에 생기는 증상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하셨던 증상들이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장 내시경 혹은 소화기 내과의 의사의 상담 후에 조금 더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된다면 소장 쪽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아플 때와 속이 더부룩할 때가 번갈아 가며 있고 변 상태가 그때그때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먹은 음식 영향이 가장 큰가요? 요즘 먹자마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서 먹는 게 문제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상만 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하게 있는 그 기능성 질환, 그러니까 과민성 장 증후군이죠. 이게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인지 아니면 이게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 전형적인 증상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염증성 장질환이 잘 생기는 나이대와 과민성 장질환이 잘 생기는 나이대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증상도 사실 따지면 비슷합니다. 과민성 장질환도 과민성 장 증후군도
장기간 지속되는 복통, 설사를 전형적인 증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질환 사이에서 증상만 가지고 어느 쪽인지 알기는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발 요인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은 내가 전날 술을 먹었다, 혹은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다 이랬을 때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게 이제 전날 술을 먹거나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었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뭐 이럴 경우, 그리고 이제 꽤나 장기간 증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증상이 가벼운 증상이 있다 없다 할 뿐이지 다른 동반 증상, 예를 들어서 체중 감소 혹은 점액변 혹은 혈변, 이런 다른 동반 증상이 전혀 없을 때는 그냥 과민성 장 증후군인가 보다 하고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어떤 유발 요인 없이 자꾸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을 조금 더 의심하면서 적극적인 검사,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피 검사라든가 아니면 대장 내시경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검사 정도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배가 조금만 아파도 또 나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상보다 제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거 싶어서 더 걱정이 됩니다. 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하게 감염성 장염을 앓고 난 뒤에 그 뒤에 이 감염성 장염으로 인한 그 뒤에 그 후감염성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는 이런 독특한 그 질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이런 감염성 장염, 사실 이 자체는 별게 아닌데 그 뒤에 좀 장이 예민해지고 나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러면서 뭘 조금만 잘못하면 증상이 생기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종종 제 진료실을 찾아오게 되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서양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이 아니고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제 불안감을 키우시는 것보다는 대장 내시경 정도 한번 해서 실제로 내 장 안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환자분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러한 분들 대부분이 내시경을 해보면 별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이 잘 모르고 지내시다가 무슨 장염을 한번 앓고 나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빠른 타이밍에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시간 간격을 두고 지켜봤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증상 볼까요? 배가 아파서 변을 보고 왔는데 그 이후에 장 트러블과 장음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종종 납니다. 괄약근 쪽에 가스가 나올 듯한 신호가 있는데 설사 비슷하게 진동이 들려서 시원이 안 나옵니다. 설사는 안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장이 약하거나 가스가 차면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할까요? 자, 앞서 들은 얘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종의 증상이 애매하게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평소에 장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묻고 계신 것 같고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고, 만약 특정 유발 요인이 있다면 그래도 좀 경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런 유발 요인을 피하면서 지켜볼 수 있고, 이런 유발 요인 없이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동반되는 증상들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때는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물학적 제재를 한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하나요? 아니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자, 이미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 받으신 환자분이신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쉬워서 처음 먼저 대답을 드리면 장애인 등급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으실 수는 없는데 이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득 공제용으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득 공제에 있어서는 장애인 쪽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담당하시는 교수님에 문의를 하시면 이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까지 복잡한 내용을 알고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을 위주로 보는 클리닉 혹은 염증성 장질환 센터가 있는 병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염증성 장질환을 많이 보시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에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좀 검색을 해 보시고 그러한 서류들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단계 약제, 2단계 약제 이러한 약들을 쓰다가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3단계 약제,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주사제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생물학제제를 저희가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내가 이 약을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하나요? 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자, 제 대답은 노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생물학 제제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염증의 정도가 너무 높아서 기존에 쓰고 있던 1단계, 2단계 약제로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높은 장벽을 쌓아서 이 염증이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이 생물학 제제를 쓰고 나서 염증이 잘 듣고 이 벽이 잘 쌓아지고 그 뒤에 환자분이 몸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음식 조절도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생활 습관도 굉장히 잘 관리해서 이 염증의 정도를 낮추신다면 나중에 아주 좋은 경우에 이 생물학 제제를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생물학 제제는 그대로 놔두고 기존에 쓰고 있던 다른 먹는 약들 1단계, 2단계 약들 그러니까 저 중요도가 떨어지는 약들을 줄여보거나 아니면 이러한 먹는 약들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꼭 생물학 제제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약제를 써서 이렇게 담벼락을 높게 쌓아 놓은 다음에 1단계 약을 뺄지 2단계 약을 뺄지 3단계 약을 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어떤 약을 한번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저희가 과거에는 이 생물학 제제를 한번 쓰고 나면 한번 중단했을 때 보험 적용을 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휴직이란 개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험 적용을 잘 해주셔서요. 환자분의 약을 잘 맞다가 너무 상태가 좋으면 생물학 제제를 중단할 수 있는 휴직기를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다시 병이 나빠지면 그 생물학 제제를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도 생물학 제제를 계속 맞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험 급여 측면에서도 저희가 휴직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물학 제제를 한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저희가 언제든지 휴직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위내시경 검진을 했는데 목 이물감을 동반한 역류성 식도염 증상. 이거는 제가 좀 대답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위주로 보시는 그런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달 전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자 이때는 아무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반대를 들어서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어서 검사가 잘못되었나 궁금해서요. 자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얘기 드렸죠. 이게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최소 2주 넉넉하게 한 달 정도는 설사와 복통 같은 증상이 계속 지속되어야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게 하게 되고요. 이번 달 들어서 배가 좀 자주 아파, 복통이 좀 자주 있어. 그런데 만약에 좀 지켜봤는데 조금씩 좋아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러면 그냥 지켜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2달 전에 하셨던 거랑 또 지금 또 내시경 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때 결과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긴장되는 날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겠다고 해서 약속이 있을 때 주의하긴 하는데 긴장하면 배가 더 아픕니다. 자, 요런 게 전형적인 유발 요인들입니다. 자, 중요한 약속이나 긴장될 때 혹은 뭐 약속 있을 때 요럴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좀 아픈 것 같고 설사를 좀 한다. 사실 이게 전형적인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유발 요인이 있다면 요런 것들을 피했을 때 괜찮고 요런 일이 있을 때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동반 증상이 없다고 하면 그냥 과민성 증후군에 준해서 근처 개인병원에서 이런저런 약들을 좀 타시면서 경과 관찰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대장벽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괜찮냐고 여쭤보니 괜찮다. 색은 그럴 수 있다. 방구도 많은 끼니 편이다. 그래서 대장색이 어두운 것도 신경 써야 될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음, 예. 저희가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 벽이 좀 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는 멜라노시스라는 표현 그러니까 흑색화라고 하죠. 말 그대로 장이 좀 이제 검어지는 일종의 그 흑색 그 색소가 이 장벽에 끼이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암이 되거나 염증이 더 유발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장벽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좀 검어졌다. 이제 이런 건데요. 하나 주의하실 점은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를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았던 많은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민간요법 그러니까 저희가 효과 부작용이 입증된 그런 제대로 된 약제가 아니고 단순히 이게 뭐 어떤 음식 뭐 어떤 누가 건강에 좋더라, 장에 좋더라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민간요법을 잘못 썼을 때 계속 장이 자극되면서 그러면서 장에 검은색 색소가 끼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으면 내가 기존에 민간요법을 좀 과도하게 쓰진 않았던 건지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변비약을 먹기는 싫어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민간요법을 쓰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건강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본인도 모르게 장 쪽에 염증이 끼이고 그 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장벽이 검어지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반드시 인제 그런 내가 기존에 그런 민간요법이나 불필요한 건강식품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건 아닌지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색깔이 짙어진다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자꾸 장이 자극되게 그렇게 놔두시면 결국에 나이 들어서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변비가 생기거나 불필요한 만성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당장에는 내가 이랬던 증상이 유발되지 않는다라도 대장색이 어두운 것을 한 번쯤은 자신의 기존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피로나 스트레스가 많은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나요? 어쩌다 한번 혈변이 나오고 이후로 괜찮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지요? 자, 혈변은 사실 장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어디든 피가 나면 이거는 한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단순 치질일 수도 있지만 궤양성 대장염일 수도 있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으면 단순 치질이 악화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궤양성 대장염이 단 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어서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딱 한 번 혈변을 봤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혈변이 나온다. 자,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꼭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호흡기 질환 비슷하게 천식이 있는데 대장 내시경 수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20대인데 장이 예민해서 장염도 있고 가스가 자주 찹니다. 검사를 안 하자니 큰 병 키울까 봐 겁이 나네요. 비수면이 정답일까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네요. 자, 천식은 일단 천식을 가지고 계시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한 가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촌뻘인 우리 염증성 장질환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만 이 저희 자가 면역 질환끼리는 발병 원인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는 것까진 좋고요. 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면 내시경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천식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수면 내시경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래도 작은 개인 병원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숨이 종종 차고 좀 좁아져 있는 상태까지 진행한 그런 천식 상태라면 조금 더 큰 규모의 병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수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수면을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데 좀 경험 있는 소화기 내과 의사라면 사실 비수면으로 해도 아주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으셔서 걱정되신다면 비수면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치질 치료 수술을 받으러 대장 항문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치질이 문제가 아니다.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았는데 직장유라는 진단을 받고 약 처방에 약 복용 중이다. 어떠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요? 사실 요 치질 그리고 직장유 요쪽은 저희 내과 쪽 문제라기보다는 외과 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한테 들으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학문을 전문으로 보시는 외과 쪽 교수님들에게 좀 더 자세한 대답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년 넘게 설사가 나오는데 조형 CT 내시경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예,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 중이고 뭐 만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합니다. 아마도 만약에 이제 하루에 설사를 뭐 한 10번씩 한다. 이러면 당연히 개인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을 가봐라. 뭐 좀 더 복잡한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1년 넘게 설사를 뭐 한 두세 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두세 번 하다가 안 하다가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CT와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민성 장증후군 아마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만성 대장 증후군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과민성 질환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의심하면서 되게 지켜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생각해 보실 게 한 두 가지 정도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본인이 생활 습관 중에 혹시 이렇게 설사를 유발할 만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몇 번 설명드렸죠. 내가 전날 술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전날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 혹은 내가 불필요한 건강식품 혹은 민간요법을 하면서 설사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설사를 유발할 만한 것들이 없는지 의외로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하십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아니면 뭐 스트레스, 혹은 불필요한 민간요법이나 유산균 제제,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면 일단 다 중단해 보거나 한번 피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형 CT라는 걸 찍었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정말 크론병이 의심된다면 소장 CT를 찍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복부 CT와 소장 CT는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르고요. 소장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소장 CT 혹은 소장 MRI 이런 조금 더 소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 되고 대장 내시경도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은 말 그대로 대장만 보게 되고요.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에서는 소장을 자세히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보고 싶으시다면 소장 쪽까지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 기능성 위장 장애와 염증성 장질환은 다른 건가요? 예,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기능성 위장 장애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과민성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민성이란 표현 자체가 꼭 환자분들이 그렇게 내가 예민해서 그래서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좀 약간 얘기를 바꿔서 기능성이란 표현을 붙이지만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과민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와닿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부르고요. 이건 사실 무슨 염증이 있어서 그렇게 생기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과 염증성 장질환, 장 안에 소장과 대장 안에 정말 염증이 존재해서 생기는 일련병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고요. 근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능성 위장 장애와 염증성 장질환은 느끼는 증상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나이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있었죠. 유발 요인 아니면 동반 증상 이런 것들, 그리고 검사를 할 때도 조금 더 소장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필요시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서 좀 경과를 관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예, 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8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염증성 장질환 빅트렌드 6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많은 환우분들 그리고 이 병에 관심 있어서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을 제 이름을 걸고 교수로서 본 지 대략 10년쯤 되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병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기존에 보던 다른 병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반대로 환자분들도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환자분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 저희 병원 유튜브나 아니면 비욘디아 같은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환자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질환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영상들, 이런 기사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자분 여러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 염증성 장질환을 극복하는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 염증성 장질환 6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